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제 2,000명을 넘어설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말과 휴일을 거치면서 1,300명대로 떨어졌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주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1,800명대 후반까지 치솟았는데요. 다시 최다 발생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지 3주나 됐지만 이렇다 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 이 점이 더욱더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비수도권 곳곳에서도 하루에 500명, 6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안동과 영주는 3단계 거리 두기가 실시됐죠. 안동에서도 4명의 신규 확진자가 오늘 발생했습니다. 타 지역 방문이나 타 지역 지인의 방문이 원인이죠. 당분간 지역 간 이동과 접촉은 최대한 자제해야겠습니다. 7월 28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소문 들었어요? 지금 타고 계신 차 리본카에 팔면 30 더 준대요. 받아놓은 견적에 30 더 준대요. 내 차 견적 리본카는 30만 원 더. 현장 방문 받을 일도 가격 깎는 일도 없으니까 검색하세요. 오토 플러스 리본카. 2011년 이후 양식 20만 킬로 미만 주행 차량 한정. 행사는 9월까지.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야놀자 테크놀로지 Rent, bus, resort, camping, 야놀자 테크놀로지 hotel, pension, dessert, cafe, 야놀자 테크놀로지 resort, spa, food, fly. 야놀자 테크놀로지 여행의 모든 걸 한 번에 쉽게. 야놀자 테크놀로지 야놀자 테크놀로지 온가족 무좀 고민엔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좀 엄마 무좀 아들 무좀 따님 무좀 티어실 원스. 달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달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7월 28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는 조용찬의 미중 발효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선 한국한복진흥원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돼서요. 잠시 후에 한국한복진흥원 이형우 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이어집니다. 조용찬의 미중 발효알기. 상반기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단비 같은 소식인데요.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또 중화권 증시가 동반 폭락하면서 전 세계 증시를 흔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분석을 해보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조용찬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 4차 재유행으로 경기도 얼어붙고 있어서 걱정인데 상반기에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수출 금액이 565억 달러를 달성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1% 넘게 증가를 했고요. 네. 또 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중소기업 수출 경기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이전을 회복을 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월별로 보더라도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를 했는데 특히 최근 3개월간은 연속적으로 30% 내에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30% 넘게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총 수출액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늘었다고 하던데 그럼 어떤 제품들의 수출이 가장 많이 늘었나요? 네, 아무래도 단연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 제품이 해외에서 최대 인기를 끌었는데요. 코로나 신속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180개국에 수출이 될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의약품 수출 같은 경우에는 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22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뭐 전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 보급이 최근 들어와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 수출도 이 때문에 21억 달러 넘게 증가를 했고요. 뭐 전통적인 수출 효자 품목이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56% 정도 늘어났습니다. 뭐 우리 그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10개국의 수출이 전체 수출이 한 70% 달하는데 네. 무려 19.4% 증가를 했고요. 이 중에 미국, 독일 쪽의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품목별로 방역 제품 또 뭐 자동차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수출이 조금 줄어든 품목도 있나요? 네, 아무래도 수출이 많이 줄어든 것은 아무래도 가장 그 주안점을 두고서 우리가 추진했던 석유 화학 제품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전자와 관련돼서 장비들 같은 경우가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좀 후행해서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직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인 액수나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늘기는 했지만 중소기업에서도 회복이 되지 않은 분야는 지금도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의 상반기 수출 현황과 관련해서 그 밖에 좀 특징점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상반기는 뭐 코로나로 인한 대면 접촉을 피하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때문에 집에서 뭐 K-팝이나 K-드라마를 들리는 한류 붐이 일어났습니다. 네. 뭐 이 때문에 드라마에 나왔던 PPL 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었는데요. 여성용 멀티밤이라든지 미백 제품, 눈 화장품, 먹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뭐 가성비가 좋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수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뭐 상반기 수출에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무려 39% 증가를 했고요. 의류 같은 경우에도 한국산 레깅스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의류가 16.7%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뭐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 수출이 무려 100% 넘게 증가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수출 기업만 하더라도 6,576개로 무려 58%나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뭐 일본이나 중국, 미국 같이 온라인몰이 그 발달된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는 네.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는 활동을 많이 못하니까 TV나 온라인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특수를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화장품, 의류를 비롯해서 네. 다양한 한류 제품들이 자주 팔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지방에서도 관심을 두고 중소기업들이 판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에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많이 늘어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V자형 그 수출 경기 회복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 국가죠. 미국, 중국, EU 쪽에서 백신 접종이 높아지면서 네. 경제 정상화로 인해서 보복성 소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서부터 소재, 부품, 장비죠. 소부장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는데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디지털 투자를 계속 늘렸는데 네. 한국만이 신속하게 전기나 전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그 공급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정부의 정책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K 방역에 성공한 대표적인 모델로 좀 제시가 많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좋은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아무래도 국가 인지도도 상당히 올라가고요. 또 한국에 대한 그 드라마라든지 네. K 그 방역과 관련된 소식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역 제품이 100% 넘게 급증을 한 것도 이런 영향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렇게 중소기업 수출이 오른 건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인데, 근데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먼저 이 부채와 고용 면에서는 아직도 회복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6개월간 빚을 내거나 종업원을 내보내는 등 마른 수건을 쥐어짜면서 연명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그 한국은행에 따르면은 지난 3월 말 자영업자들의 그 대출 잔액은
831조 원이라고 합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131조 원이 불어났는데요. 네. 문제는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1%포인트만 오른다면은 이자 부담만 5조 2천억 원 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채 연착륙 방안이 서둘러서 마련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가 노동시장에도 많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장기 실업자가 상반기에만 26% 넘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소수기업만 수출 특수를 잇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 고용 쏠림 현상들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런 부채와 고용 면에서 회복이 되려면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럼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지 가능한 일일 텐데 지금 4차 유행 여파에 최저임금까지 상승해가지고 하반기에는 기업 경영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비중이 OECD 평균이 17%인데 우리나라는 25% 된다고 네. 합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대출 금액만 하더라도 3억 3천만 원이 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매년 80만 명 이상의 개인 사업자가 폐업을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주 52제 근무제가 시행이 되면서 또 시간당 임금도 상당히 4년간 35%나 급증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고용 없는 자영업자가 15만 명 정도로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빨리 델타 변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확보가 무엇보다 더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OECD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7%인데 우리나라는 25%라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 경제에 있어서의 자영업자 또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굉장히 클 텐데 이런 중소기업을 좀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현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호조사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유망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비대면 마케팅 지원을 좀 더 상당히 좀 해줘야 되겠고요. 네. 최근 들어와서 수출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선박이나 컨테이너 또 원부자재 확보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업자들에 대한 경력 단절 공백도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영난을 시급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종합 대책안들이 서둘러서 좀 나와야 되는 시점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백신 수급 불안정을 잡는 것과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좀 하루빨리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주식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요. 최근에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은 단연히 주초부터 급락한 중화권 증시일 것 같아요. 중국 증시가 이렇게까지 패닉에 빠진 이유는 뭔가요?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나 선점 거래 지수를 보면은 한 5에서 한 7% 정도 하락했고요. 홍콩 시장 같은 경우도 10% 넘게 하락을 하고 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 정부가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 조치가 월요일 날 발표됐는데요. 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강력하면서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규제 당국이 인터넷 업계죠. 온라인 제약사라든지 배달 웹이나 음원 독점 스트림 앱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하는 조사에 지금 착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중국 외교부 장관 간의 협상이 결렬이 됐는데요. 네. 이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홍콩에 대해서 주식 투자를 제한할 것이라는 루머가 확산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연일 매도 압력을 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중국 증시가 이렇게 패닉에 빠진 건 아무래도 정부의 역할 때문이겠네요. 네,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 시장의 가격을 네. 제한을 한다든지 시장과 관련해서 규제 활동을 좀 더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3일 투매만 맞서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 투자 심리가 워낙에 불안해졌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 그렇게 큰 정부가 연기금을 통해서 주식을 네. 매수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주가가 회복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 외국인 투자자도 중국 증시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다행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2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다가 화요일부터는 매도 금액이 크게 줄고 있는데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주식시장의 보유 비중이 5%입니다. 우리나라가
36%가 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을 덜 받는 거고요. 또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IT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비체계적인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아예 이들 종목을 외국인들이 안 사고요. 바이오라든지 배터리, 친환경 자동차 특정 섹터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됐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그 장점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미중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에 계속 투자 비중을 높일 거라고 전망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이후에 시장을 개방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연 단위로 보면은 순매도 한 적은 없습니다.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난 20년간 주요 국가들의 주가 지수의 상관관계죠. 두 개 그 나라의 그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의 연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를 가지고 산출해 보면은 선진국 증시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0.6에서 0.8인데요. 같은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네. 반면에 중국과 미국 또한 그 선진국 증시 간의 상관계수를 보면은 0.3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미국 증시가 지금 좋기 때문에 미국에 계속 투자해야 되지만 어느 순간에는 미국 증시가 꺾일 수 있는데 그때 되면은 중국 증시가 방향성을 달리 미국과 달리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증시는 분산 효과 차원에서 서로 궁합이 좋은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가 많이 올라가면은 그 부분의 이익 분의 일정 부분은 중국 증시에다가 보험을 드는 이런 투자들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인버스 관계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미국이 오르면 중국이 떨어지고. 인버스 관계라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네네. 마이너스는 아닌 게 0.3이기 때문에 거의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중국이 아까 이렇게 패닉까지 맞은 이유는 가장 첫 번째로 중국 정부의 사교육 규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중국의 민간 사교육이 얼마나 심하길래 그 정부에서 규제까지 하나 싶기도 하거든요. 네, 중국의 교육시장 규모를 보면은 무려 40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미국이 110조 원이니까 미국의 4배 되고요. 우리나라가 50조 원 규모니까 네. 무려 8배 정도 시장인데요. 이 중에 400조 시장의 70%는 고등교육이라든지 직업교육이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 급성장하는 온라인 교육 시장 같은 경우는 무려 140조 원 정도 되는 큰 시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대도시 부유층들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교사를 이용해서 자녀를 교육시켰지만 지금은 지방의 중산층까지도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영어나 수학 강의, 조기 교육 열풍이 지금 불고 있고요. 또 여기에 참여하는 그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점점 줄어들면서 영어는 2세부터, 수학은 4세, 5세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영원히 2세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좀 더 한전역이기 때문에 많은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사교육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정부는 보고 있는 거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기준으로 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3억 4,8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도시의 외동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사립교육을 받기 때문에 무려 7억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사립 유치원의 원어민 영어 교육까지 받는다면 연간 1,000만 원이 더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결혼관, 가정관, 교육관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번에 사교육 금지 조치가 그렇게 의미가 없고 신생아도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중국 정부의 고민도 더 깊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중국이 이게 민간 사교육 시장이 400조인데 우리나라가 50조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걸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많긴 하네요. 중국도 많긴 하지만 엄청나다 싶은데 이번 사교육 금지가 중국의 교육 관련 규제 그러면 좀 풀 가능성도 있나요? 잡기 힘든데 계속 끌고 갈까요? 네, 문제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내리는 교서는 황제의 교서가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헌법이나 법률보다 위에 있고요. 당 헌장보다도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기에
그 가처분 소득이 는다든지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 좀 늘지 않는 한 이걸 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정부가 의도대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암행반을 통해서 학원과 관련된 그 주말 강습도 규제할 것이고요. 학원비 인상과 관련해서 오히려 내리라는 압박도 있을 거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 사교육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된소리를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사교육 관련 규제는 당분간은 풀지 않을 걸로 전망을 하셨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용찬의 미중바로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가 벌써 10주년이 되었대. 10주년 개점 행사에 푸짐한 경품이 쏟아진대. 8월 13일부터 22일까지 단 10일간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개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최고 경품이 자동차야? 장보고 묵향 가서 소고기도 먹자.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음료를 주문할 때 개인컵을 사용하는 것처럼 음식을 포장할 땐 다회용기를 사용해보세요. 일회용품은 줄이고 환경은 아끼고. 오늘부터 함께 용기 내볼까요? 용기 내 용기 맛있는 걸 담아갈 때 용기 내 용기 식당에서 카페에서 용기 내 용기 어디서든 언제든지 용기 내 용기 애정한다 착한 용기. 애착 용기와 함께 깨끗한 지구로 역주행해요. 공익광고 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상주시의 한국한복직능원이 문을 연 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최근 상주시가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또 산하 공공기관인 한복진흥센터에서 공모한 한복문화주간 및 지역거점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한복문화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인데요. 한국한복진흥원 이형우 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우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시네요. 기분까지 좋아지는데요. 지난 4월이었죠. 한국한복진흥원이 상주에 문을 열었고 그때 막 부임한 원장님과 인터뷰를 가지기도 했는데 3개월이 흘렀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먼저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희도 연결 감사합니다. 네. 예, 지난 4월 17일 개원했습니다. 그 이후로 코로나 19으로 모두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한복진흥원장으로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추진하고 세계 모자 축제 등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그리고 협업과 협력을 위한 회의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해주신 분들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 4월 17일 개원 이후에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네. 인터뷰하는 지금도 사실 차 안에 있습니다. 지금 차 안이시군요. 예. 네네. 개원식 이후
코로나로 밀렸던 2020 지역 거점 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한복 문화주간 공모 2021년도 지역 거점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부산 디자인 위크 참여 옥립차 개발 협의를 했고 7월에는 의료 백선 전문가 회의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재청, 국공립박물관 관계자, 유성희 코리아나 박물관장, 김윤지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장, 김재광 김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등 많은 분들과 그 협의와 논의를 했었습니다. 매달 큰 이벤트가 다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3달 동안 하신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바쁘게 보내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한복 문화 주간 지역 거점 지원 사업이 선정이 됐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복 문화 주간 이게 뭔가요? 그 한복 문화 주간은 말 그대로 한복을 주제로 한 체험, 전시, 교육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 사업입니다. 한 주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매년 10월 중 한 주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올해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됩니다. 한국한복진흥원은 상주시와 함께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디 여행 가서 한복 입고 사진 찍고 놀고 이런 것들을 한 주에 몰아서 한복에 대해서 다양한 걸 즐길 수 있는 주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10월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한복 문화 주간에는 어떤 행사들이 지금 예정이 돼 있나요? 예, 한국한복진흥원이 진행하는 2021 한복문화주간의 사업명은 상주 한복동행입니다. 상주 한복동행의 중점 행사는 한복진흥원이 위치한 상주 함창 명주 테마파크에서 한복을 입고 공연과 체험, 프리마켓, 전시를 즐길 수 있는 축제형 행사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최신 트렌드와 기술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패션 디자이너 아티스트 워크숍, 한복을 주제로 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등을 다양하게 펼치는 한복 아트 페스티벌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복 캐릭터 공모전, 한복 리폼 이벤트, 함창 명주를 주제로 진행하는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복 입고 함께 시간을 내서 나들이 하시면 좋은 기억과 추억을 담을 수 있습니다. 10월에 그 상주 딱 가면 한복에 관한 모든 걸 만나보고 즐길 수 있는 건데요. 뭐 공연, 체험, 플리마켓부터 아트 페스티벌 다양한 준비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은 한복이 좀 덥게 느껴지지만 10월에는 또 시원하게 즐길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주시가 지역 거점 지원 사업에도 선정이 됐더라고요. 예, 됐습니다. 네, 지역 거점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그 한복문화 활성화 지역 거점 지원 사업은 그 일상 속에서 한복을 접할 수 있는 문화 행사를 연간에 걸쳐서 진행하며 월별로 다양하게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한복진흥원에서는 2020년에 이 사업을 수행한 뒤에서 연속 사업으로 2021년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한복 문화 활성화라는 점에서 보면 두 사업을 적절히 연결하면 풍성하게 진행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0년 사업에 이어서 연속 사업으로 2021년에도 지원 사업이 선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구체적으로는 행사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2021년도 한복문화 지역 거점 지원 사업명은 저희들이 제안한 사업은 상주 실크로드,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태어나서 베넷 제고리로부터 사람이 그 삶을 다할 때 입는 수의로 그 끝을 맺게 됩니다. 네. 그 시작과 끝에는 명주도 함께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전에 입던 가장 좋은 옷을 수의로 했었습니다. 네. 그 생전에 입던 가장 좋은 옷은 명주로 만든 비단 옷이었습니다. 이번 지역 거점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함창 명주와 그 의미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특히 상주 함창 지역은 예로부터 명주의 주 생산지였고
산업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그 명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 함창 명주로 만드는 우리 일생 옷 만들기 체험 교육, 한복 근무복 체험, 한복 입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상주 한복 우리네 사진관 등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옷 백선 사업도 진행합니다. 네.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난 다양한 우리 복식 중에서 대표적인 백선을 하고 다양하게 콘텐츠화하는 사업입니다. 즉 한복의 역사와 현재를 총정리하고 이를 콘텐츠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선정 작업 중에 있으며 가을에 우리 옷 백선 기획 전시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참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구나 지금 설명을 보고 느꼈는데요. 한복 문화주간 또 지역 거점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나요? 그 한복 국비 지원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 정부에서 5, 시도에서 5 정도의 비율로 그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한복 문화주간 사업비가 2억, 지역 거점 지원 사업비가 1.25로 총 그 3억 2천입니다. 그러면 1억 6천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게 됩니다. 나머지는 12와 도비로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한복 문화주간 또 지역 거점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기대 효과를 예상하고 계세요? 그 두 사업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한복 문화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지역에서의 다양한 한복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한복 문화주간과 지역 거점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한복 문화를 활성화하고 대중화를 위한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 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실시한 한복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입기 좀 불편하고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불편함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한복이 기피 대상이 아니라 선호 대상으로 그 전환되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한복의 착용성과 활동성이 높아주는 디자인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아울러 한복 디자인과 첨단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면 의례복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즐겨 입을 수 있을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 행사나 주요 행사에 주민들이 한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외빈들도 한복을 체험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복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한복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많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입기 불편함 같은 것들이 좀 개선이 된다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랐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일정이 너무 많아서 바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과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상생위원회 측하고도 지금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고요. 네. 한국한복진흥원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난 4월 17일 날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 개원을 했습니다. 한복 문화주간 및 지역 거점 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한복 문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복과 한복진흥원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과 격려도 부탁드리고요. 또한 한국한복진흥원은 한국 전통문화의 대표 상징인 한복의 멋과 가치를 살려서 한복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도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는데요. 한국 한복이 더욱더 널리 퍼지기를 그런 계기가 되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지희 아나운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한복진흥원 이영호 원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배종찬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올림픽 기간 중에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얼마 남지 않은 대선 때문인지 차기 대선 후보들의 경쟁도 아주 뜨거운데 그럼 먼저 각 후보 지지율부터 분석을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이게 차기 대선 구도도 올림픽만큼이나 뜨겁습니다. 이 경북일보의 김재덕 선수도 생각나고요. 수영의 황선우 선수도 대단하고 지금 축구도 온두라스를 전반전 3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이 열기만큼이나 뜨거운 곳입니다. 차기 대권입니다. 이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4일부터 26일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29.8%, 차기 대선 후보 누가 적합한지 물어봤는데 윤석열 29.8%, 이재명 23.7%, 이낙연 15.8%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럼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29.8%, 23.7%로 양강 구도인데 두 후보의 지지율 추세는 지금 어떤가요? 여전히 양강 구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기관에 따라서 다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살짝 앞서는 또 조사 결과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같은 조사 기관의 추세를 계속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체적으로 보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여전히 지지율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한 달 전과 비교를 해보면 소폭 조금 빠진 이 지지율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겠죠. 이 스스로 발언에 대해서 설화, 이 말실수에 따른 이 민감한 논란들이 또 발생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일본 오염수도 있었고 120시간 노동도 있었고 또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대구를 방문했을 때 대구 아닌 다른 지역 같았으면 밀란 이런 또 민감한 발언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배우자 의혹에 대한 논란 결국 고발 조치까지 갔지만 이렇게 되면서 중도층 MZ세대가 이탈하는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후보도 정체된 대체적인 결과입니다. 이낙연 후보와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 오늘 토론회는 그나마 오후에 축구 경기가 있기 전에 2시간 동안 있었던 토론회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 서로 간에 각을 세우지는 않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지속되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된 결과로 나타났고요. 이낙연 후보도 더 이상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정체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후보는 조금 빠지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지금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당 여부가 지금 최대 관건일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날짜까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어요. 강재 아나운서께서는 윤석열 후보가 언제쯤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 같습니까? 제가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경선 끝나고 입당이나 후보 단일화 추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8월 10일까지 얘기가 나와서요. 그러니까 오리무중입니다.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 최근에 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치맥 회동도 가졌거든요. 그랬죠. 대체로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와 외곽에 있지만 대선 후보가 만났다면 입당은 날짜가 정해질 만도 한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이 국민의힘 내부에 친윤 반윤 논란도 있고 또 친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또 캠프에 합류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당 내에서는 또 상당한 비판을 받게 되죠. 이 정도면 입당 날짜가 나올 만도 한데 8월 10일이다 아니다. 강복절이 더 극적이기 때문에 15일이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입당을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이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후보가 윤석열 후보거든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기 대선 후보에게 중요한 것이 정당 기반, 조직 기반 없이 이 대선 후보로서 경쟁력을 계속 이어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계속 밝히지 않고 오리무족 상태가 된다면 이 국민의힘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고요. 입당 이후의 지지율은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래도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입당을 하게 된다면 할지 안 할지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입당 이후에는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따라서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효과가 있을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처음에 정치 참여 언제 할까, 언제 발표할까 이걸로 계속 추측이 난무했는데 이제 또 입당을 언제 할까. 그렇다면 또 지지율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네요. 이재명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를 좀 보면 네거티브 비난전 계속 펼치고 있어서요. 이게 두 후보 지지율에 좀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네거티브 공방을 펼치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박스권에 갇혀 있고 이낙연 후보도 예비 경선 직후에는 지지율이 급상승했는데 또 지난주 이번 주 결과를 보면은 골든 크로스를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이낙연 후보 캠프 쪽에서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기대를 했지만 지지율이 또 멈춰 있는 정체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오후에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또 백제 이야기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네거티브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효과보다는 또 양쪽 후보 모두에게 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네거티브 대결 구도 계속 골이 깊어지게 된다면 여권 전체의 경쟁력을 좀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여권 후보 경선 왜 이래? 중도층과 MZ세대가 이탈할 수도 있고 또 최종 후보가 이낙연이든 이재명 후보든 결정되고 나면 서로 지지층들이 통합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나 더 이상 이 상대 후보 지지 못해. 이렇게 지지층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지층 균열로 이어질 수가 있고 야권 후보로 자칫 잘못하면 여권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네거티브 전만 흑색선 전만 마타도만 하는 거야. 그러면 지지층들의 관심이 특히 이제 중도층과 20대 30대 이 MZ세대가 오히려 또 여성 가정주부층 중심으로 오히려 국민의힘 경선을 기대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거티브 비난전을 계속하면 할수록 두 후보한테는 좋지 않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보수 야권 대선 주자 중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가장 요즘에는 눈길이 많이 주목이 되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많이 상승했는데 이유는 뭘 꼽을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대체 효과인데 윤석열 후보가 흔들리면서 대안 후보로 최 전 감사원장이 주목받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갔고 또 60대 이상 지지율 상승하는 것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더 흔들리게 된다면 최재형 후보 쪽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대체 효과. 또 하나는 이제 최재형 후보에 대한 그동안에 관심이 좀 낮았잖아요. 인지도가 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도가 올라가는 일종의 인지 효과.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가만히 보면 선거 전략이 차별화돼요. 이 최재형 후보의 경우에는. 그래서 일종의 차별 효과인데 좀 작은 규모의 캠프, 또 조용한 또 만남, 행보, 또 개인적으로는 또 미담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아이를 입양한 것에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도 대선 첫 행보로 환경 미화를 한 것. 이런 부분들도 또 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 영웅이라는 점, 이런 차별 효과도 서서히 이 최 전 감사원장, 최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지금 지지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죠. 이 최근의 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한 자리지만 10%의 이제 종합적으로 추세로 분석을 해보면 10%에 가까울 정도니까 그래도 상당히 약진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현안도 하나 살펴볼게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여론도 한번 살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서는 또 사면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석방도 가능해지지 않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게 되는데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3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강복절 가석방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물어봤는데요. 3명 중 2명 정도인 66.6%가 가석방 찬성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가석방 반대가 더 높은데요. 국민의힘, 무당청,
중도층에서는 가석방 찬성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면은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되지만 가석방의 경우에는 이 가석방을 위한 형기를 채웠느냐 이게 중요한데 네. 요건을 갖췄어요. 여기다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석방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석방, 광복절 가석방 현실화가 조금 더 힘이 쏠리는 그런 여론조사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